4년 만의 귀환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으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요동치기 시작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입니다. 트럼프 측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취임 직후 한국의 핵무장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다룰 것이라고 하네요.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그 정책 방향의 중심에 서 있었던 하버드대 교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분주했던 그의 일정 가운데 알게 된 미중, 한미, 한중 관계에 대해 깊이 회의를 주도한 인물이 있는데요. 사연 바로 들으러 가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중국의 부상은 필연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라 믿었습니다. 1998년 베이징대 교환교수 시절 저는 중국의 잠재력에 완전히 매료되었죠. 제 이름은 마이클 스톤, 현재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자 20년 경력의 중국 전문가입니다. 개혁개방 정책으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 젊은이들의 열정,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희망으로 보였어요. 특히 시진핑 주석 집권 초기, 중국의 새로운 개혁 의지는 서구 언론의 우려가 틀렸다는 확신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발전상은 정말 놀라웠어요. 황량했던 땅에 마천루가 솟아오르고 첨단 기술 산업이 성장하며 세계 최대의 중산층이 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세계는 중국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제 확신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20년간 중국을 옹호했어요. 서구 언론의 부정적인 시각에 반박하는 칼럼을 쓰고 중국의 성장이 세계 경제에 기여할 거라 주장했죠. 차이나 드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란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심지어 미 국무부에서 일할 때도 저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었어요. 하지만 2024년 초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베이징에서 현지 조사 중 우연히 극비 문서를 입수하게 된 거죠. 프로젝트 드래건 I라는 이름의 그 문서는 서구와 아시아의 핵심 기술들을 체계적으로 탈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이 아니었어요. 해외 유학생 프로그램, 학술 교류, 합작 투자 등 모든 것이 기술 탈취를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죠. 심지어 저와 같은 외국 학자들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그 계획의 책임자가 제가 20년간 신뢰해왔던 리웨이 부부장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는 제게 스승이자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베이징대 시절부터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었고 덕분에 수많은 연구 기회를 얻을 수 있었죠.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때 우연히 또 다른 발견을 하게 됩니다. 선전의 산업단지들이 하나둘씩 텅 비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철수가 눈에 띄었죠.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중국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인건비 상승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관료들의 필사적인 반응이 수상했어요. 어느 날 저녁 선전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삼성전자의 철수를 절대 막아야 해. 그들이 가진 기술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전까지는 절대 못 가게 해. 제가 잘 아는 선전시 고위 관료였죠. 특히 반도체 관련 기술이 중요해. 우리가 이걸 놓치면 10년은 뒤처질 거야.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 기업의 현지 임원을 만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교수님,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철수를 준비해왔습니다.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해가는 걸 눈치챘거든요. 프로젝트 드래건 I 들어보셨나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것도 저보다 훨씬 전부터요. 우리 회사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이 위험을 감지하고 조용히 철수를 준비해왔어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의 생산기지 이전은 이미 2년 전부터 진행 중이었죠. 중국이 1대1로를 통해 동남아를 장악하려 할 때부터 우리는 그들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치밀함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표면적으로는 사업 확장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실제로는 핵심 기술과 설비를 조금씩 빼내고 있었다는 거죠.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상황을 대비해온 것처럼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전략적일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그가 웃으며 말했어요. 교수님, 우리는 항상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버텨왔죠. 그래서 남들보다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게 습관이 됐어요. 우리에겐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니까요. 그의 말은 제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저는 중국만 연구했지만 정작 더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거대한 중국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더 날카로운 통찰력을 가진 나라가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버드의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어. 진정한 전략가들은 따로 있었어. 한국이라는 나라. 우리가 너무 얕봤던 것 같아. 이렇게 시작된 제 한국 연구는 예상치 못한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학문적 여정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중국의 함정을 피해갔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진정한 저력을 이제야 보게 된 거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아시아의 공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미래적인 디자인, 완벽한 동선, 최첨단 시스템까지. 이것이 제가 발견하게 될 또 다른 한국의 시작이었죠. 첫 번째 인터뷰는 삼성전자의 전직 임원과 있었습니다. 그는 중국 철수 전략의 실무 책임자였죠. 스톤 교수님, 우리의 동남아 이전은 2018년부터 준비해왔습니다. 중국이 기술 굴기를 선언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다음 수를 읽었죠. 표면적으로는 자체 기술 개발을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해외 기술 탈취가 핵심이었으니까요. 그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로의 공장 이전은 단순한 생산기지 이전이 아니었어요.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세대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죠. 베트남에는 모바일 기기 생산 라인을, 인도에는 네트워크 장비를, 멕시코에는 가전제품 라인을 구축했습니다. 각 지역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리스크는 분산시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현대중공업 방문에서였습니다. 거대한 군함이 건조되는 모습은 압도적이었어요.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군함 건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의 김 부장이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했죠. 이미 영국, 필리핀, 태국 등에 수출하고 있고 최근에는 폴란드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방산 수출 실적을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그리고 K2 전차까지. 한국은 이미 세계 방산 시장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중국 전문가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베이징 싱크탱크의 한 연구원이 보내온 비밀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죠. 한국의 기술력이 우리를 추월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조선 분야에서 우리는 최소 5에서 10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들이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공장 방문은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완전 자동화된 생산 라인,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밀도, 그리고 끝없는 주문량. 이미 테슬라, 폭스바겐, BMW 등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줄을 서고 있었죠. 우리는 이미 중국의 추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말했어요. 그래서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중국이 현재 기술을 따라잡을 때쯤 우리는 이미 다음 단계로 도약해 있을 겁니다. 한국의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단순히 중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는 것이었죠. 그들은 중국의 추격을 피하는 동시에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협력 체계였어요. 표면적으로는 치열한 경쟁자들이지만 국가 경쟁력이라는 큰 틀에서는 하나로 뭉치는 모습이었죠. 우리는 서로 경쟁하지만 외부의 위협 앞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현대차의 한 임원이 말했어요. 각자 도생이 아닌 함께 성장하는 전략이죠. 중국의 한 고위 관료가 비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이런 면이야. 그들은 겉으로는 작아 보이지만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아. 기술력, 집요함, 그리고 단결력. 정말 무서운 나라야. 제 연구 노트는 새로운 발견들로 빠르게 채워져 갔습니다. 한국은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전략적이고 더 미래지향적인 나라였어요. 하버드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새로운 논문의 제목을 구상했습니다. 조용한 강자 한국이 세계 질서를 바꾸는 방법. 이제 세계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봐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발견들은 저를 더 큰 충격으로 이끌어갔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전략가들은 이를 예측하고 있었다는 게 더 놀라웠죠.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열린 동아시아 안보 컨퍼런스에서 만난 한국의 고위 관료의 차분한 분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예상된 수순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죠. 우리는 이미 2년 전부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준비해왔습니다. 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방위비 증액 요구와 주한미군 철수 위협은 동아시아 정세를 뒤흔들었습니다. 일본은 즉각적으로 방위비 증액을 약속했고 대만은 불안에 떨었죠.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답은 펜타곤의 극비 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자주국방 2030 계획을 추진해왔더군요. KF-21 전투기 개발, 3,000톤급 잠수함 건조, SLBM 개발.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은밀한 핵기술 확보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90일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오랜 친구인 CIA 동아시아 담당관의 말이었어요.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이미 세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농축 기술, 미사일 기술,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죠. NSC의 비공개 회의록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확보했고 인공위성을 통한 독자적 정찰 능력도 보유하고 있었죠. 이는 단순한 군사력 강화가 아닌 전략적 자주권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베이징의 한 고위 관료가 보내온 비밀 메시지가 그들의 불안을 잘 보여줬어요. 한국의 잠재적 핵무장은 우리의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핵을 보유하면 일본도 곧 따라올 것이고 우리의 동아시아 전략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한국의 미사일 기술은 이미 우리의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경제 보복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죠. 한국 기업들이 이미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천재적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전략가가 말했어요. 그들은 중국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분야에서 중국은 최소 10년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겁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인도, 베트남, 멕시코에 새로운 생산기지를 구축했고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중국이 한국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었죠. 한국의 경제적 대응은 더욱 정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핵심 기술과 생산기지를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전해왔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과정에서 오히려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국무부의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가 비공식 미팅에서 말했어요. 그들의 전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닙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죠. 방위비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른 대안을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한국의 협상 전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방위비 증액 대신 미국 방산업체들과의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이는 양국 모두에게 윈윈이 될 수 있는 해결책이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균형이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죠. 이는 그들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분단국가의 한쪽이 아닙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한반도 전문가가 말했어요. 그들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균형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미중 양국 모두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은 이제 양국 모두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제가 국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데 성공했고 이는 우연이 아닌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지 14시간 만에 일본보다 1시간 먼저 통화를 한 것에는 이러한 배경이 있답니다. 미국은 이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미래의 세계 질서를 함께 설계할 파트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싶다면 한국과의 협력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전략적 대응은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오랜 역사의 산물이었고 앞으로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이미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었죠. 2024년 늦가을 베이징에서 예상치 못한 문서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리웨이 부부장의 사무실에서 실수로 제게 전달된 파일이었죠. 한국 경제 전략 2025-2030이라는 제목의 500페이지 분량 보고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경제전략 보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가 직접 기획한 한국경제 프로젝트였죠. 코드명은 프로젝트 K 실드였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우리 청년들의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K-팝과 한류는 우리의 사회주의 가치관을 위협한다. 특히 젊은 층의 소비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강화되고 있다. 보고서의 2장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죠. 산업 스파이 활용, 합작회사를 통한 기술 이전 강요, 심지어 사이버 공격까지 모든 수단이 동원되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LG화학의 배터리 기술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규제를 통한 압박도 불사한다. 가장 악질적인 건 한국 기업들의 중국 철수를 막기 위한 전략이었어요. 지방정부를 동원해 행정 절차를 지연시키고 노동자들을 선동해 파업을 일으키며 심지어 환경검열을 빌미로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는 방안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였습니다. 공개하면 외교적 파장이 엄청날 것이고
제 개인적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 익명으로 자료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미 문서 유출을 파악하고 있었나 봅니다. 제 호텔방이 수색을 당했고 전화도 도청되기 시작했죠. 스톤 교수, 당신이 보고 있는 것들은 모두 오해입니다. 리웨이의 전화였어요. 우리 정부는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위협이 숨어 있었죠. 다음 날, 제 조교가 괴한들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분명한 경고였어요. 특히 놀라운 건 한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전략은 새로운 게 아닙니다. 다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게 되어 다행이네요.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중국의 이런 전략을 예상하고 대비해왔더군요. K컬처의 영향력은 이미 중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고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보안 시스템도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중국 시장에 순응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핵심 기술과 인력을 조용히 빼내고 있었죠. 이는 마치 오랜 세월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경험에서 나온 지혜 같았습니다. 베이징을 서둘러 떠나야 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여러 차량이 저를 미행하는 것을 눈치챘죠. 다행히 미국 대사관의 도움으로 무사히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번 사건이 가진 의미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한 경제적, 문화적 견제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공 모델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었죠. 한국은 우리의 가장 큰 도전자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들은 우리의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반증이 되고 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로 성공한 유교 문화권 국가. 이는 우리 체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사건 이후 저는 한국을 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게 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온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성공이 중국이 그토록 주장해온 중국식 발전 모델의 대안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닌 문명의 충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충돌의 중심에서 한국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죠. 워싱턴으로 돌아온 후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이클,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의 아시아 담당 기자가 보내온 자료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수출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요.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놀라운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는 떨어졌고 대신 인도, 아세안, 중동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죠. 표면적으로는 위기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흥미로운 건 수출 품목의 변화입니다. 제 동료인 하버드 경제학과 톰슨 교수가 지적했습니다. 과거에는 범용 제품이 주였다면 이제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부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의 제재 위협이 한국의 산업 구조를 업그레이드시킨 셈이죠.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은 독특한 포지션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자신들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MIT의 국제관계학 교수 말이었어요. 그들은 강대국이 될 생각은 없어 보여요. 대신 자신들의 독특한 위치를 최대한 활용하죠. 마치 실리콘밸리와 중국 시장을 잇는 다리 역할 같은 거죠. 문화적 영향력도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유행이라 생각했지만 좀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제 연구실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깨달은 점이 있었습니다. 교수님, 한국 문화의 특별한 점은 접근성이에요. 중국 출신 제자가 말했습니다. 할리우드는 너무 미국적이고 일본 문화는 때로 너무 특이하죠. 하지만 한국 문화는 묘하게 균형 잡혀 있어요. 현대적이면서도 아시아적인 가치를 잃지 않았달까요? 실제로 한국 문화 산업의 성장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이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선다는 점이었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 도시 설계, 심지어 행정 시스템까지 새로운 수출 품목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세계은행의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들의 발전 경험은 독특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그 과정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위기 대응 능력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중국의 견제, 미국의 압박,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이런 도전들은 분명 심각한 위협이었지만 한국은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었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한국 엔지니어들과 일한 적이 있어요. 그들은 결코 최고가 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충분히 좋은 해결책을 가장 빨리 만들어냈죠. 지금의 한국을 보면 그때가 생각나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이요. 구글 출신 벤처 투자자인 제가 관찰한 한국의 특징은 극적인 성공보다는 지속적인 적응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강대국이 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변화하는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었죠. 한국은 새로운 종류의 국가 모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국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힘이 아닌 유연성에 있습니다.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닌 21세기형 스마트 파워를 구현하고 있는 거죠. 이제 세계는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화려하지는 않지만 실용적이었고 혁신적이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잊고 있던 국가 발전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024년 10월 초 CSIS로부터 긴급 세미나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중 갈등 시대에 한미동맹 재정립이라는 주제였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한 동아시아 정세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미래를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세미나를 주최한 마이클 그린 소장이 물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워싱턴 DC의 회의실은 미국 주요 싱크탱크의 동아시아 전문가들로 가득 찼습니다. 랜드 연구소, 헤리티지 재단, 브루킹스 연구소 모두가 불안한 표정이었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의 위기를 우려했지만 제 시각은 달랐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동맹은 군사 중심이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최근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국의 기술 경쟁력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배터리 기술 특허 건수, 오지 네트워크 표준 채택률, 모든 수치가 인구 대비 중국을 압도하고 있었죠.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성과는 참석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한국이 이미 우리의 핵심 기술 파트너라는 점입니다. 테슬라의 배터리, 애플의 디스플레이, 인텔의 반도체 생산, 한국 기술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이 기술력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업들의 기술 보안 체계였습니다. 중국의 끊임없는 기술 탈취 시도에도 불구하고 핵심 기술은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었죠. 더구나 한국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췄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상황이죠. 이것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전략적 자산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이 변화를 아주 조용히 하지만 체계적으로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토론이 시작됐습니다. MIT 공대의 한 교수는 한국의 우주산업 발전에 주목했고 스탠포드의 전문가는 한국의 바이오 기술 현황을 분석했죠. 모두가 한미 기술 협력의 잠재력에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제가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성공적으로 접목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들의 성공 모델은 중국식 발전 모델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이 됩니다. 토론은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군사동맹을 넘어선 기술동맹, 가치동맹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이를 통한 중국 견제 전략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갔죠. 특히 반도체, 배터리, 우주산업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CSIS는 즉시 정책 보고서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한미 전략적 파트너십 2.0 새로운 시대의 동맹, 비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곧 워싱턴의 주요 정책 결정자들에게 배포되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런 변화를 예상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미 실리콘밸리와 판교를 잇는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우주산업과 바이오 분야가 될 것입니다. 특히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 전문가의 말에 참석자들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이 모든 논의는 곧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냉전의 시작이 아닙니다. 세미나 마지막 날 제가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은 세계를 만들기 위한 창조적 협력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군사력이나 경제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술, 가치,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는 새로운 형태의 동맹이 필요한 때입니다. 워싱턴을 떠나며 이 논의들이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상상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이라는 독특한 파트너가 있을 것입니다. 강대국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온 나라. 이제는 세계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나라. 한국은 우리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로 돌아온 저는 내년 봄학기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상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 제목을 적으며 지난 6개월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중국에서 한국 기업들의 철수를 목격했을 때만 해도 이것이 이렇게 큰 이야기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20년 동안 중국을 연구해온 제가 이제는 한국을 연구하게 될 줄도 말이죠. 교수님, 한국에 대한 강의를 개설하신다고요? 학과장이 궁금해했습니다. 네,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니까요. 강대국도 약소국도 아닌 스마트 파워의 모델이라고 할까요?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며 한국이 보여준 독특한 성공 방정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들은 힘의 논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술력과 문화적 영향력으로 자신만의 길을 개척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그들의 실용주의적 접근이었습니다. 이념이나 체제 경쟁이 아닌 실질적인 가치 창출에 집중했죠. 반도체, 배터리, 문화 콘텐츠 모두가 세계인의 일상에 필수 불가결한 것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합니다. 강의 계획서의 서문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던 한반도에서 그들은 독자적인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성공을 넘어 21세기 국가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줍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버드 캠퍼스의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듯 세계의 질서도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서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미래는 거대한 힘이 아닌 현명한 선택에 달려있다는 걸 한국이 보여주었습니다. 내년 봄, 이 강의실에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한국의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한국에서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겠죠. 이것으로 제 여정은 끝이 났지만 한국의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강대국 사이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의 미래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마이클 스톤톤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